가정과 상속세 부분들에 대한 걸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6개월 내에 납부를 못하게 되게 되면 이게 결과적인 국가로다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형태가 되고요.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물납 납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파트에서 받은 걸 무슨 의미가 있어? 물납으로다가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물납에 대한 잔혹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물납을 했어요. 우리가 상속세 부분들에 대한 거는 한 3억 정도, 한 5억 정도 납부하면 돼. 그런데 물건은 한 20억짜리야. 그런데 물납으로 다 납부를 해요. 어느 분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억 5천, 한 4억 정도에 되는 거니까 내가 20억짜리 물납을 하는 거니까 나한테 거실로 줘. 라고 국세청에다 얘기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2016 부동산 이게 대전환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거를 잡으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다가 저희 지점장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사님께서는 오늘 강의에 이런 부동산 얘기를 이렇게 하실 거라고는 자기는 전혀 몰랐는데 준비하신 거를 아까 사무실에서 이렇게 올려놓으시는 거 잠깐 보시니까 이런 걸 부동산 하는데 부동산을 잡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 거의 다 와가지고 한 얘기가 뭐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자꾸 이렇게 트윗을 올리는 거 보니까 마치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 단식할 때 예전에 정치적 단식할 때처럼 지금이 그런 심정인 것 같은 나는 그렇게 받는다. 각자 받아들이는 것이 서로 다르겠지만 정치적인 힘이 없을 적에 이제 단식으로서의 자기의 어떤 진심과 선명성을 목숨 걸고 내세워서 결국 이제 그렇게 하듯이 지금도 마찬가지 권력은 주었으나 권력은 쥐고 있으나 이게 안 되니까 언론한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하면서 정말 이 목숨 걸고 하면서 자기의 가난했던 시절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 국민들한테 이거에 대한 거를 해주려고 목숨 걸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는 될 것 같다. 내 생각에 느낌은 그렇다. 맞든 틀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아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데 한번 봐보세요. 부동산적 대전환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중에서 내 자산과 내 재산 지키는 개인신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볼 건데 공시지가의 현실화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중과화 부분들에 대한 건데 왜 공시지가 얘기를 하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드릴 것 같아요. 뭐냐 그러면 대통령의 그 워딩 중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거 5월 9일을 놓치지 마라. 그리고 놓치게 한다 그러면 반드시 이게 실패할 거라 생각하지 마라. 나는 어떤 식으로다가 잡아내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중과 다음에 중과는 끝나니까 그럼 중과를 했는데도 안 풀려. 그렇게 되게 되면 제가 봤을 적에는 사람들은 보유세를 얘기를 하거든요. 보유세를 얘기하는데 보유세를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압구정동에 뭐 50억짜리 아파트라고 하죠. 반포에 50억짜리 하죠. 그러면 50억짜리 1%가 얼마인가요? 그렇죠. 5천만 원이죠. 그렇죠.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이면 매년 보유세로다가 납부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2%면 얼마가 돼? 1억이에요. 그죠? 그러면 4%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2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억 단위로다가 나가게 되게 되면 거를 사람들이 그래 내가 한 방에 내지라고 하겠지만 돈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매달 내는 거로 가봐요. 그러면 1억 2천만 되면 매달 1,000만 원씩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잖아. 내가 거기 살고 있는 것처럼. 그죠? 그러면 이 압박감이라는 거는 장난이 아닌 거고 1%만 친다 하더라도 5천만 원씩인데 10번만 치게 되면 5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5억이면은 아까 50억 부분들에 대한 것이 10%가 되는 거야. 그러면 투자 수익이 전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10년, 20년, 30년을 살아가면은 아파트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파트는 결과적인 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 낡아져가지고. 그러면 새로운 거가 들어선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200억, 300억에 또 누가 들어오겠냐? 그거는 퀘션이죠. 왜냐면 인구수가 줄어들게 되니까. 그리고 투자로다가, 갭 투자로다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실거주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거주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다 이게 사업체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은퇴라는 걸 하게 될 텐데 이게 과연 보유세를 물리게 되면 이게 버틸 재간이 있냐 이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5구 다주택자들 그거에 대해서 스톱. 그래서도 안 먹혀 들어가? 그럼 보유세로다가 바로 갈 것 같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게. 그냥 순전한 저의 생각이. 그렇다 그러면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는 거죠.
이 정부 들어서는 사실 없애버렸어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했던 거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정책이 좀 엉망이었잖아요. 엉망이어가지고 실패했잖아. 정권도 뺏기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다가 엉망으로 만들어 놨던 거지만 보유세로다가 직접 가기 전에 한 번은 요거를 하지 않겠다. 제 생각이에요. 그랬을 적에 그거를 놓고 봤을 적에 한번 봐보자 이거죠. 이번에 5구 부분들에 대한 거를 중과세 입장에서 한번 봐보자 이거죠. 이에 대한 거. 그래서 공시지가 현실, 그 다음에 5월 9일 데드라인, 그 다음에 유동성 해법 부분들에 대한 거를 신탁,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부분들에 대한 거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죠. 어떻게 오늘 강의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여러분들에서 준비한 거니까 한번 봐보세요. 공시가격 현실화의 로드맵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한번 봐봐요. 이게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공시가가 이게 올라버리게 되면 이 공제 한도 주어지는 거 보면 의미가 없어요. 또 가격이 올라가도 의미가 없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뭐냐 그러면 이렇게 공시가 부분들에 대한 것이 연도별로다가 보게 되게 되면 우리는 지금 현재 4년 현재 계속해서 아파트가 69%로다가 지금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30년도가 되게 되면 이게 90%까지 올라가기로 되어 있던 거예요. 90%까지 현실화되는 거였었죠. 그런데 지금 이게 스톱이 됐던 거죠. 윤석열 정부에서 스톱 시켜가지고 유예를 시켜놨던 건데 이거를 요번에 스톱을 시키든지 어떤 식으로다가 간에 검토는 일단 뒤로 빼놓고 있어. 일단 다가고 있는 사람부터 먼저 팔아라 이거지. 그 사이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적용해주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 한번 봐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일반적인 거래 부분들에 대한 거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우리는 쭉 넘어서 증여도 아니고 쭉 넘어가지고 상속이라고 하는 시점으로다가 한번 가보죠. 이 공시지가 변동만 되더라도 이 상속으로다가 되게 되면 얼마만큼 세금이 늘어나는지를 한번 쉬운 사례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뭐라 그러면 잠실에 사는 우리 아파트 김 소장님이 계신데 이 김 소장님께서 현재 25억 정도 아파트를 갖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70%, 그렇죠? 69%니까 70%로 계산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다가 거기에서 상속가액 부분들에 대한 거는 25억 정도면 17억 5천 정도가 상속가액으로다가 잡히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근데 이게 90%가 잡히게 되면 22억 5천으로다가 그냥 5억이 쭉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 잠깐만.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이게 공시가가 우리가 이게 70%를 기준으로 하느냐, 90%를 적용시키는가에 따라서 집은 그대로 있는데 잠깐 그냥 세율만 현실화 시켜버리게 되면 이렇게 5억 원에 대한 것이 훅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선 세금적으로다가 금액적으로다가 한번 표현을 좀 드려보겠다 이거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파트가 25억인데 우리가 배우자하고 자녀가 있다 그러면 상속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 있으면 둘이서 10억이 공제가 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현재의 반영률이 70%면 아까 17억 5천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배우자하고 자녀가 있으니까 공제 10억을 빼주게 되면 7억 5천이 우리가 잡히는 거예요. 오케이? 물론 여기에서 일괄적인 부분들에 대한 250만 원 공제해가지고 그게 과세 표준이 되지만 17억 5천 부분, 7억 5천 부분들을 과세 표준으로다가 계산을 하자 이거죠. 거기다가 상속세율로도 30% 구간에 들어가는 거니까 하게 되면 세금 부분들에 대한 상속세를 1억 6,500을 납부를 해야 되는 형태가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안 먹혀 들어가는 거든지 그래서 정부에서 그냥 90%로 가자라고 예를 들어서 90%로 만약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 그게 아까 22억 5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배우자와 자녀 있으니까 10억 빼주게 되면 12억 5천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세 부분들에 대한 거는 40%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10억에서 30억까지가 40%가 되고 30억 이상 부분들이 50% 구간이니까 거기에 세액이 얼마가 되냐면 3억 4천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 적용 세율 부분들에 대한 거 70에서 90%만 올라가더라도 집값은 똑같아야 되는가? 이 세금 부분들에 대한 것이 1억 7,500이 그냥 훅 올라가 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와, 이러니까 공시지가의 현실화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1억 7,500 부분들에 대한 것이 공시가 상승에 따른 추가 이 상승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야, 이거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부분들에 대한 것이 안 먹혀 들어가. 그러면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카드가
보유세 카드 전에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쑥 뒤밀어 버리게 되게 되면 그냥 순식간에 세금이 훅 올라가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계산하기에 편한 게 상속세에다 적용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의 이제 상속세 계산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과세 표준에 대해서 어떻게 확정이 되고 세금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부분들에 대한 건 나오는데 이게 말 그대로다가 하게 되게 되면 3억 4천인데 3억 4천 부분들에 대한 상속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3억 4천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있든지 아니면 부모가 물려주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물론 부모가 물려주게 되게 되면 거기에 세금이 더 나오겠죠. 여튼에 그걸 못하게 되면 6개월 내에 못하게 되면 다 경매로다가 넘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거가 이제 발생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야, 이게 부동산에 대한 것이 이렇게도 상속으로 가더라도 이렇게 양도로 가더라도 문제가 심각한 형태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현재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냐 그러면 매도 증여에 대한 실전 손익계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는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한테 탁 들어서 아 그래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고 하기에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거기까지는 계산해 가지고 왔어요. 뭐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 집이 규제 지역인가를 한번 잘 보시고요. 이런 거죠.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양도세, 비과세의 1주택 부분들에 대한 거, 뭐 장기보유 특별 공제 장특까지 하게 되면 80% 공제 받고 나면은 이런 양도차익이 15억이 발생되는 거죠. 뭐 5억에 취득을 해서 20억에 팔던 뭐 여하튼 간에 20억에 사서 뭐 35억에 팔든 간에 차액이 한 15억 정도라고 한다고 했을 적에 계산을 해보게 되게 되면 이렇게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하면 2,825만 원만 세금 내면 됩니다. 지금에 와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다가 이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최고세율 부분들에 대한 거, 일반 과세 부분들에 대한 거, 비과세가 아니라 일반 과세를 해서 한 5억 2천 정도 세금 내면 되는 거고, 양도차익이. 이제 여기에 2주택 부분들에 대한 것이 20%가 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업이 되는 거니까 이게 65%에다가 지방세적 합치게 되게 되면 76% 올라가고요. 양도세 중과세 부분들에 대한 건 30%가 업이 돼서 이것저것 다 계산하게 되면 82.5%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동일한 부분들에 대한 15억 차액인데 거의 11억 6천까지가 이게 양도세 부분들에 나오는 거니까 차액 부분들은 사실 다 가져가는 거예요, 정부에서. 네, 그죠? 네, 이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말 그대로다가 집이 2주택, 3주택 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여기서 10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5억 남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하게 되면 3억 4천 정도 남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글이 5월 9일날 끝나고 나서 하게 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니까 그 전에 유예됐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빨리 팔려면 빨리 팔아봐라 이거죠. 다 제껴가지고 하게 되게 되면 이런 일반 부분들에 대한 과세를 다 적용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하든지 아니면 뭐 버티든지 아니면 증여를 해두든지 뭐 니네들 알아서 해라 이거죠. 대신 정부는 더 이상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유예해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끝낼 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두들겨 맞든지 결정하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가져가고 있는 것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하게 되면 증여를 이제 가져가죠. 증여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좀 계산을 했는데 그러면 증여에 대해서 한 20억 정도의 부분을 가지고서 증여를 하게 되게 되면 실제 증여세 부분들에 대한 거 성인에다가 얼마까지 비과세했죠? 5천만 원까지 했을 수 있죠. 5천만 원 부분들에 대한 거 한 다음에 증여세 3개월 내에 신고하게 되면 3% 공제되는 것까지 다 계산하게 되면 6억 140만 원 정도 세금이 나오거든요. 거기에다가 증여 취득세 부분들에 대한 걸 4%로다가 그냥 계산했어요. 7,600. 합치게 되면 6억 7천 정도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증여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양도소득세 부분들에 대한 거 해가지고 팔아도 얼마가 되겠어요? 5억 넘는 거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보다는 약간은 좀 더 많지만 여기에서 보면 여기랑 아까 5억 2천이랑 해가지고는 별 차이가 없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하튼 간에 거기다가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거기다 하나를 더 알려드리게 되면 만약에 조정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다 조정지역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다 조정지역이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녀가 취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증여는 증여세고 또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이게 10.4%거든요. 다주택자 3억 이상 이렇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증여한 경우가 되면 12.4%로다가 취득세가 폭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가 되는 거죠.
20억에 대해 가지고 자녀에게 증여할 적이에요. 그러면 이게 기본 세율 부분들 4%할 때 20억에 4%니까 한 8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8천만 원 정도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자녀가 납부하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선 우리 서울 여기에 다 들어갔으니까 이게 하게 되게 되면 중과세 부분들에 대한 건 12.4% 뛰어오르게 돼요. 그러면 20억에 대해서 동일한 부분들에 건 2억 4,8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인 거는 여기에 8천만 원 부분들하고 여기 2억 4천. 다시 말해서 벤츠 S500 한 대 값이 툭 세금으로 취득세예요. 그것도 다른 세금도 아니고 취득세에서만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가 막힌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현재 세금에 대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여를 할지 이거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매물이 지금 현재 시작했는데 눈치 싸움을 한다는 거죠. 아, 이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협박을 하는 거야. 지방선거에서 너희들 망하게 할 거야. 뭐 할 거야. 막 이렇게 이제 여론이 좀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유예되지 않을까라고 사실 눈치 싸움을 하는데 눈치 싸움 하지 말라고 대통령은 아예 트위터로 올려버리잖아요. 나하고 이거 흥정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게 증여가 난지 이게 양도가 난지 이거를 모르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거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보셨으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오늘도 마찬가지 이제 좋은 정보를 들었으니까 다른 데 가서 나누실 적에 나눌 수 있는 또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야, 증여나 양도로 봤을 때 별 차이는 없었지만 차라리 증여 부분들도 있지만 팔 수 있으면 빨리 파는 것도 괜찮고 증여를 할 거라면 이 정도 세금 나오는 거니까 그냥 증여를 하든지. 그래서 그러면 증여가 좋은지 양도가 중요한지 이 상황 컨디션에 따라서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또 보여드려 볼게요. 그러면 파트 3에서는 이제 내 재산 지키는 유동성 매트리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그러면 각자마다의 이제 상황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길이 최선인가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우리가 5구 이전 부분들에 대한 거 하면 최고 세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5%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45% 가는 거고 거기에 이제 취득세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지방소득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와 같은 거 안에 이거 하는데 좋은 것도 있어요. 뭐냐 그러면 5구 이전에 매도를 해버리게 되게 되면 현금 확보가 돼요. 현금이 확보가 되는 거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아. 현금이 확보가 돼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즉각적인 상속 재원으로 애들한테 쓰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또 괜찮은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증여를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증여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그럼 드릴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게 증여에 대한 세율은 최고가 몇 프로죠? 증여세와 상속세는 여러분들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증여와 상속은 세율에 대한 차이가 없어요. 동일해요. 오케이? 동일해요. 오늘 잠깐 요거 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증여와 상속에 대한 거는 제가 눈에 하는데 이게 굉장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증여와 상속에 대한 것은 뭐냐면 세율은 동일하다. 동일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동일한 게 뭐가 동일하죠? 뭐냐 그러면 무상으로 간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모가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율도 똑같고 무상이라는 거 동일해요.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냐 그러면 증여와 상속은 신고 기간이 좀 달라요. 그렇죠? 증여는 몇 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되죠? 3개월이에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속은 몇 개월이죠? 6개월이에요. 그리고 증여세는 누가 납부해죠? 증여세는 본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본인의 기준이. 그렇죠. 받은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속은 누가 납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속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인에는 누구 들어가냐면 손주가 들어갈까요? 손주는 아니에요. 알죠? 상속인 외가 들어가요. 사위와 며느리가 들어가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상속인 외예요. 그래서 상속인들한테 줬을 적에는 10년 동안 어떻게 되는가? 10년 내에 줬다가 그 전에 사망하면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증여 부분 해줬던 것이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손주한테 주게 되면 5년 내에 끝나잖아요. 사위한테 5년 내에, 며느리한테 5년 내에 해가지고 줬더니만 이혼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의미 없다. 아무튼 손주한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봐봐요.
증여 부분들에 대한 거 오케이, 이제 알겠어. 증여에 대한 것은 50%예요. 이게 취득세가 몇 프로를 했었죠?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12.4%예요. 오케이, 다주택자 부분들에 대한 거. 그러면 결과적인 거 증여를 해주게 되게 되면 이 증여에 대해서 하니까 받은 우리 자녀들이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애들이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 돈이 어디 있어? 증여세를 낼 돈이 애들이 어디냐 이거죠. 거기다가 너 세금 낼 돈 없니? 그리고 세금 낼 돈까지 얹어줘. 그러면 그 얹어준 거에 또 증여세가 더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건 최악으로다가 제가 보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이게 지금에서는 평상시에는 증여가 좋긴 한데, 야, 지금 이게 부동산 가지고 지금 시점에서 막 오고 이런 대책 가지고 했을 때에는, 야, 이게 최악일 수가 있는가. 그런데 장점도 있어요. 뭐냐, 그러면 말 그대로다가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도 괜찮은 거죠. 왜? 이미 증여를 해줬기 때문에 부모가 나중에 사망을 했을 적에는 얘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나름대로다가는 있다라고 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상속도 한번 봐봐요. 상속도 보게 되게 되면 상속에 대한 것도 최고세율이 몇 프로예요? 아까 같다 그랬으니까 50%예요. 오케이? 그런데 취득세 부분들에 대한 건 상속이잖아요. 돌아가시고 나서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증여에 대한 것이나 상속이니까 2.8%, 3.6%이 정도에서 주어지는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취득세도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 않아.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뭐냐 그러면 경매 위기의 위험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왜 그럴까요? 응? 경매 위기의 위험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왜 그런 것 같아요? 응? 그렇죠. 이게 결과적인 건 뭐냐 그러면 부모가 자녀한테 줬는데 말 그대로 무상으로 준 거잖아. 부모가 돌아가심으로써 사실 생각지 못했던 훅 내려간 건데 자녀가 그거에 대해 가지고서 상속세 부분들에 대한 거를 상속증여세법 3조 2에 의하면 상속인들 간에 연대해서 납부하게 돼 있잖아요. 연대해서 모르다 현금 납부하라 그래요. 국가는 누가 납부하는 게 아니야. 증여는 받은 수증자가 각자 납부하지만 이거 부분들에 대한 건 어떻게 연대해서 납부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는 뭐냐 그러면 누가 납부하는지 관심이 없어. 돈만 들어오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돈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 애들 그 돈이 어디냐 이거죠. 상속세가.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인 상속세 부분들에 대한 걸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6개월 내에 납부를 못하게 되게 되면 이게 결과적인 국가로다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형태가 되고요.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물납 납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파트에서 받은 걸 무슨 의미가 있어? 물납으로다가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물납에 대한 잔혹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물납을 했어요. 우리가 상속세 부분들에 대한 거는 한 3억 정도, 한 5억 정도 납부하면 돼. 그런데 물건은 한 20억짜리야. 그런데 물납으로 납부를 해요. 어느 분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억 5천, 한 4억 정도에 되는 거니까 내가 20억짜리 물납을 하는 거니까 나한테 거실로 줘. 라고 국세청에다 얘기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담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물납으로다가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되든 어떻든 간에 뭐 20억에 대한 이제 가격이 있는 뭐 공시지가를 20억이 해요. 근데 상속세는 만약에 한 3, 4억이 나왔다고 쳐요. 그렇죠? 그러면 20억짜리 공시지가의 물량을 갖다가 물납을 했어요. 그러면 그랬을 적에 국세청에서는 이거를 거스름돈을 거실로 줘요, 안 거실로 줘요? 네, 여기 이거예요. 여러분 공시지가가 보다도요. 이게 100억짜리를 가져갔더라도요. 상속세가 3억, 4억짜리가 되잖아요. 그래, 그럼 받아서 끝이에요. 다시 말해서 거스름돈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물납 부분들에 대한 거 여러분도 굉장히 쉽게 생각하지만은요. 물납은 누가 결정을 해줘요? 물납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예. 근데 관할 세무서장이 부동산 경매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물건 받아가지고 물납 들어오잖아요. 부동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해가지고, 야, 이거 20억짜리니까 이거 우리가 해가지고서 잘 팔아가지고 이거 저거 해서 하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뭐 우선주의예요? 현금이 현금. 그래서 이 상속증여세법에도 현금으로 납부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예외 조항상으로 물납이라고 나오는데 이 부동산보다는 차라리 어디가 되어 있냐 그러면요.
상속세 부분들에 대한 것이 한 3, 4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삼성전자 주식을 한 10,000주 들고 있는데 10,000주를 물납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왜 삼성전자 주식은 받아요? 그거는 바로 처분하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근데 부동산은 굳이 안 한다 이거죠. 또 하게 되게 되면 차액이 많이 나는 거라면 모르고 황금성이 빠른 거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하다 보니까 이게 위험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거죠. 오케이? 그리고 공제한도를 뭐 최대한 활용한다 해봤자 결과적으로 돈을 납부하지 못하면 이 부분들에 대한 위험성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이거에 대해서 상속세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또 계셔서 이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계산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 또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거예요. 상속세 부분들은 이렇게 나가잖아요. 50% 부분들에 대한 거. 그래서 3억 4천 부분들에 대한 것이 왜 나왔냐라고 물어보시게 되게 되면 바로 이렇게 3억 4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3억 4천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배우자 있고 한 20억 정도 했고 이렇게 다 적용되는 거 해가지고서 했는데 과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상속이 발생됐을 적에 그러면 이 정도 돈 3억, 4억, 5억 정도의 우리 자녀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갖고 있는가를 이제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 대출 시행하는 게 그러면 대출 받아가지고 납부하면 되죠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제 고객 중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어디 가서 제 강의할 적에도 했는데 대출 받으면 되죠 라고선 하더라고. 대출 받아 보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을 갔더니만 안 되는 거야. 뭐라 그러면 수억 단위에 되다 보니까 본인에 대한 DSR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본인이 받는 소득 부분들에 대한 거에 안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어되니까 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 불가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6개월 내에 처분하다 보니까 이게 25억짜리가 5억 낮춰가지고 20억에 될 것 같아. 잘 안 돼요. 여러분들 평상시 같으면 20억짜리가 5억 정도 낮춘다 그러면 금방 매매가 될 텐데 이게 상속에 대한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금매물로 내놓잖아요. 그럼 희한하게 안 돼요. 이게 매매가 안 돼요. 그거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팔고 싶은 사람은 급해 죽겠는데 이상하리만큼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5구 대책 물건 해가지고 내놓잖아요. 매물 내놓잖아요. 이거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네. 물건을 내놔도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인 거는 이거 누가 저거가 될 것 같아요. 이거 현금 쥐고 있는 이게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현금 쥐고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될 것 같냐 그러면 이번에는 타이밍 중에서 신혼부부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혼부부들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서 살만한 사람들 마지막 못했던 특히 신혼부부들 아니면 생애 최초 집 이거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나마 기회가 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여러분들 잘 보시게 되면 되죠.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뭐냐 그러면 자녀의 통장에 3억 4천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현재 갖고 계신 집을 다가구 이걸 떠나서 뭐 이거하고 성박 이거 떠나서 이게 중도 이거 떠나서 실제로다가 지금 현재 진짜 말 그대로다가 상속이라는 것이 일어났을 된다면 과연 이 돈이 진짜 애들한테 이게 갈 수가 있을까? 그나마 한 채 갖고 있던 두 채 갖고 있던 간에 이거는 양도랑은 전혀 다른 상속일이 발생된다고 했더라도 진짜 이게 우리 애들이 납부할 재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물려줄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가지고 제가 지금 일부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이제 시사적인 부분들을 하고 이 부분들에 대한 걸 묶어서 이제 한번 갖고 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시간상으로다가 자세하게 다 풀기는 어려웠지만 두 가지 부분들에 대한 거 시사적인 이슈 부분들에 대한 거하고 증여, 그 다음에 매도, 그 다음에 이거를 상속까지 쭉 끌고 한번 와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시사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질문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혹시 여기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잠깐 질문하고 하죠. 네. 일반적인 질문이고요. 네. 이러면 이제 상속이나 증여나 이제 다 세율은 사실 똑같았습니까? 네. 좀 사후냐 사전이냐 문제인데 일반적인 뭐 앞에 말씀드린 뭐 치매라든가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이혼 재혼 그런 경우 이제 그런 경우를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제 자산 부동산 자산을 뭐 이제 자녀에게 이제
늦은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네. 어차피 이제 세금이라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신탁 방식을 통해서 하면은 그게 신탁 방식을 통해서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신탁 재산도 나중에 여유 남게 되면 그것도 이제 상속 재산에 속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속증여세법 구조에 들어갑니다. 네. 그것도 이제 궁극적으로 상속세에 이제 과세가 되는 재산이 될 텐데, 그럼 신탁 방식을 통해서 신탁 방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신탁 보수라든가 스스로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예. 종국에는 또 이제 세금이 또 발생하는데, 그럼 신탁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상속이나 증여에 가름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 예.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그 질문에 대한 거는 제가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시간이 이제 마지막 4차 시가 저희가 유언 내용 신탁까지 여러 가지 신탁을 다 말씀드릴 적에 쫙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그래도 질문 나오셨으니까 먼저 좀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1차 시대에 드렸던 것 중에서 뭐냐 그러면, 어느 대표님이 자녀한테 아파트를 증여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죠? 증여를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녀가 그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집이 팔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모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 뭐냐 그러면 이게 부동산이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부분들에 대한 거가 문제가 발생되니까 전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여를 해주게 되면 증여세도 발생될 뿐더러 자녀가 이걸 온전하게 잘 지켰으면 좋은데 매도를 해버리거나 담보대출을 받게 돼서 사업을 한다고 하게 되면 이게 어느 날 없어져 버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모 세대가 일궈놓은 부를 자녀한테 물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증여가 이루어졌는데 증여를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부모도 노후가 무너지고 자녀도 이제 망가지는 형태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는 갈라서 신탁이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작게 말씀드리게 되면 부모가 자녀한테 증여를 해주는 거죠. 부동산을 예. 그 부분은 제 이야기가 네. 어차피 이제 증여하라 상속을 하게 되면 어차피 이제 그 몫은 상속받은 사람이나 이제 수종자의 사실 몫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후에는 네. 자녀가 거의 말아먹든 하든 사실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알 수 없는 거고 사실은 그건 알 수 없는 세계니까 이건 자녀의 몫인데 상속인이나 이제 수종자의 몫인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일반적으로 부대 비용 측면에서 그렇게 이제 세금이 부과되는 상속이냐 증여 절차를 취하느냐 아니면 신탁 방식을 통해서 세금이 좀 절감되는 방식을 취해가서 어떤 특히 이제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냐? 예, 좋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1차 시대도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신탁은 공제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신탁은 신탁법 어디를 찾아봐도 공제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절세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탁은 제가 1차 시대 때 처음 말씀드렸는데 분명합니다. 뭐냐 그러면 신탁에는 어디를 찾아봐도 누진 공제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탁을 가지고 절세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디에도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세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1차 시대 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게 상속증여세법 제9조에도 보게 되게 되면 사망시, 피상속인이 사망시에 신탁재산은 상속재산가로 올라가는 간주상속재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속세도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이게 아무런 절세도 없는 거고 간조상속재산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신탁이 뭐가 좋아라고서 사실 물어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뭐냐 그러면 신탁은 인위적으로다가 무슨 낮출 수 있는 공제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절세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신탁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은 명의를 넘겨줬을 때 자식이 함부로 없앨 수 없는 부모가 살아서 아니면 부모가 죽어서도 얘가 함부로 이 부동산을 처분 못하게 하는 통제권을 부모가 쥐고 있을 수 있다라는 신탁 원부가 있는 형태가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다가 좋은 물건이야. 내가 어른이 봤을 적에 이거 좋은 물건이야. 근데 우리 애들은 잘 몰라. 그런데 애한테 먼저 증여해 준과 동시에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함부로 팔지 못하게 부모가 잡아둔 거예요. 그리고 사망하게 되게 되면 물건값이 1억짜리가 나중에 100억에 올라가도 어떻든 간에 애 명의로다가 부모는 죽었으니까 나중에 애가 받았을 적에 상속세 부분들 내지만 이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애가 어떻게 팔지 못하다 보니까 미리 증여를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여세 한번 납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세금이 상속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게 되니까 이거 세금이 없네.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위탁자가 사망한 후에도요. 네. 상속재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 통제가 가능합니까? 그럼요. 가능하죠. 아니, 제가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뭐냐, 그러면요. 잠깐만요. 네. 위탁자가 사망하게 되면은 그 사망한 순간에 상속재산도 상속재산이 포함돼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속세는 과세가 되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게 강의의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데요. 기본적으로다가 신탁이 왜 막강한 거냐 그러면은요. 이게 죽어서도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서도요. 이 살아 계실 때처럼 이거를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돌아가 보죠. 우리가 예전에 신탁 기원을 얘기할 적에 교황이 출정하라 했을 때 아빠들이 막 뭐 적는다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교황한테 주는 거를 신탁 원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터 나가가지고 사망했다고 쳐요. 이 아빠들이 출정하는 위탁자들이 나가서 사망했는데 교황이 보고 나서 근데 얘가 죽었어.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것을 없애버리게 되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신탁 원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해서 역사가 시작된 거를 지금 현재 와가지고 이건 법률로서 만들어 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위탁자, 설정하는 자, 아버지가 위탁자, 이거를 개인한테 맡기면 기관한테는 민사신탁이라 그랬고 저희 같은 데 맡기면 상사신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말 그대로 다 맡겨놓고 나서 아버지가 전쟁터 나갔다고 치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수탁사인 저희들이 이 내용을 신탁원부가 보고 나서 이거 돌아가셨는데 그럼 이거를 파기시키냐? 그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뭐냐 그러면 그 물권 부분들에 대한 상가가 되든 뭐가 되든지 간에 위탁자가 살아생전에 해가지고서 봐보세요. 우리가 다음 차수에 배울 유언대용 신탁 같은 걸 한번 봐보죠. 아버지가 살아있을 적에 건물을 내가 맡겼어요. 그러면 위탁자가 되지 않습니까? 수탁자에서 상가를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임대료를 내가 살아있을 적에는 내가 먼저 받을게. 그건 자익신탁이라고 하잖아요. 내 거를 신탁회사에 맡겨놓고 이거 부분들에 대한 걸 받는 거. 그런데 내가 만약에 죽으면 이 건물 부분들에서 나오는 이 임대료 부분들을 내 배우자한테 좀 줘라. 그러면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뭐냐면 타익신탁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신탁법 60조는 뭐냐면 그거를 수익자 연속신탁이라고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만약에 배우자도 사망을 했어.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정해준 거, 그러면 우리 애들 둘이니까 임대료 부분들을 5대5로 해라. 그럼 아들 5, 딸 5. 그러니까 내려갈 수 있는 거를 이미 돌아가시고 저 화장해가지고 뚫려져 있는 아버지가 남긴 그 신탁 원부대로 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겁니다, 이게 신탁이. 신탁 기간에 따라 설정해놓은 기간에 따라 사업 컨트롤 가능한 그 말씀입니다. 그럼요. 이거를 가지고선 신탁이 왜 막강하냐 그러면 제가 어디 의사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뭐냐 그러면 의사분들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너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의사다 보니까 애들이 잘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름대로다가 저거 됐는데 애들은 그만큼 못 쫓아온 거야. 교육을 시켰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해놓았던 이 병원이나 이 상가 부분들을 지켜놓고 싶다 이거죠. 왜냐면 애들이 일심 전속수의 라이센스니까 부모 돌아가시면 그 라이센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만들어 놓았던 이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만큼을 자녀들한테 주고 싶다 이거죠. 그게 신탁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어떠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남기신 건 그거예요. 뭐냐면 도시 개발에 의해서 구역 정리가 돼서 이거를 국가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거는 어떠한 경우가 있어서도 이거는 담보나 매매를 할 수 없다라고 위탁자가 아예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수탁사에서는 절대 위탁자가 남겨둔 이외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신탁입니다.